네, 지금 백악관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란과의 전쟁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만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이를 또 부각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을 민주진영의 악마화 탓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먼저 이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Nobody in recent years has faced more bullets and more violence than President Trump. This political violence stems from a systemic demonization of him and his supporters by commentators, yes, by elected members of the Democrat Party and even some in the media. This hateful and constant and violent rhetoric directed at President Trump day after day after day for 11 years has helped legitimize this violence and bring us to this dark moment. Those who constantly falsely label and slander the president as a fascist, as a threat to democracy, and compare him to Hitler to score political points are fueling this kind of violence. 일단 백악관 발표 내용 들어보셨는데 반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악마화라는 표현에 이제 많은 게 집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민주당은 반전 여론을 등에 업고 공화당,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제 공세 수위를 많이 높였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격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격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도 활용하고 정책적으로도 활용하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요.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표적으로는 백악관 이스트윙을 이제 영빈관 건설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법원에 제동으로 맡겼잖아요. 근데 예. 그 카드를 바로 썼어요. 그거는 이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예. 것이고, 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차별화된 정책을 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민주당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악마화해서 결국 그 성과가 부각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악마화로 인해서 뭐 그냥 가만히 있는 시민마저도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공화당 내 어떤 이탈했던 표를 다시 잡고 마가 진영을 다시 이제 재단속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지지 기반과 관련돼서 트럼프에서 이제 트럼프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거죠. 사실 반기독교 용의자 앨런이 반기독교다. 예. 근데 트럼프 지지 세력 중에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한 23%의 진짜 철벽 지지층인데 이 지지층이 이제 제대로 더 강하게 규합할 수 있도록 이 종교 문제를 꺼낸 것이죠, 사실은. 그게 있고, 세 번째는 범지지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 내부의 갈등을 치유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마가 공화당을 넘어서 뭐 중도층까지 공략하면서 범지지 세력을 확장하겠다. 즉,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분명히 위기를 잘만 관리하면 기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백악관 대변인 대변인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그간의 발언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지금 민심 잡기에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미국 내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악마하고 있다, 그건 맞죠. 네. 근데 이제 악마인지 아닌지는 미국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실은 그 문제의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갈라치기, 증오의 정치, 그다음에 항상 적을 만들어서 이제 진영화하면서 정치를 해온 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이제 일단 명백한 이제 테러, 지도자된 테러에 대한 범죄인 건 확실하죠. 그러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달리 레빗 대변인 말대로 벌써 세 번째거든요. 2024년 펜실베니아 총격 사건부터, 예. 그다음에 골프장 이번에 세 번째, 2년 동안 세 번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게 최고 기록일 거예요. 그 미국 역사상.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진영화된 정치의 일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약간 특이한 게 지금 레빗 대변인이 지금 한 말은 전통적인 트럼프 화법이에요. 예. 네. 민주당 탓이다. 그런데 사건 발생 2시간도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을 때는 저것과 톤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론 울프, 외로운 늑대다. 이 얘기는 배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거 같으면은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 이 진영화된 진영화 정치를 했을 텐데 그렇게 말 안 했고요. 아픈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철저하게 개인적인 범죄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란과도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 합법과 많이 달라요. 그다음에 차이를 미국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 이 얘기는 사실 저는 오바마가 말하는 줄 알았어요. 트럼프 합법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레빗 대변인과 트럼프의 초기 합법은 완전히 다르다. 네. 그러니까 2시간도 되기 전에 어떻게 범행의 전모가 밝혀집니까? 개인 범죄고, 론을 푸고, 아픈 사람이고, 이란과 관계없고. 요 얘기는 아마 사건 직후의 어떤 메시지보다는 네. 저 만찬장에 갔을 때 연설문. 그 레빗 대변인이 그 전에 그랬거든요. 오늘 밤 총성이 울릴 것이다. 그 얘기가 저격 사건을 예측했다? 그건 억측이죠. 그러면 그 총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화합의 메시지를 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지율이 지금 최저고 지금 갈라치기 정치, 진영화된 정치에 한계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빗 대변인의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과 레빗 대변인의 지금 말은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장면에 나온 저 당시 얘기를 한 거거든요. 2시간도 되기 전에. 저 합법이 계속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레빗 대변인 말대로 옛날로 돌아가는 건지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러나 초기의 트럼프 대통령 합법은 상당히 달랐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 도중에 그 총격 사건 용의자가 범행 전 가족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 언급되자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장면 보고 오시죠. The so-called manifesto is a stunning thing to read. I am no longer willing to permit a pedophile, rapist, and traitor to coat my hands with his crimes. What's your reaction Well, to I that? was waiting for you to read that because I knew you would, because you're horrible people, horrible people. Yeah, he did write that. I'm not a rapist. I didn't rape anybody. Oh, I'm not a do you think he was pedophile. referring to you? Excuse me. I'm not a pedophile. You read that crap from some sick person. 예,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적힌 그 성명서는 아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지도자가 이제 도덕적으로 굉장히 그 타락돼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가 네. 굉장히 그러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고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있고 단순히 저것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타인 파일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그 어려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벽에 부딪힌 상태거든요. 예. 그거랑 연계되는 거니까 앱스타인 파일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공화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지금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거는 당이랑 무관하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 막 이런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그 트럼프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이제 발끈하면서 이거를 그 확대 해석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급급함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반트럼프 성향의 진행자로 유명했던 지미 키멀도 타깃이 됐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까지 나서서 비판을 했고요. 관련된 그 백악관 레빗 대변인의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Just 2 days prior to the shooting, ABC's late night host Jimmy Kimmel disgustingly called First Lady Melania Trump an expectant widow. This kind of rhetoric about the president, the First Lady, and his supporters is completely deranged, and it's unbelievable that the American people are consuming it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When you have mentally disturbed individuals across the country who are listening to this crazed rhetoric about the president day after day after day, it inspires them to do crazy things. 멜라니아 여사도 저런 발언은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도를 넘었다, 선을 넘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키멀을 해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내고 있거든요. 이건 뭐 정당한 요구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과도한 언론 통제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예비가불한 발언은 참 선을 넘었죠. 누가 봐도. 예.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과 끊임없이 싸워왔거든요. 끊임없이 싸우고 심지어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업적인 시도도 여러 번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바대로 지금 미친 세상이라는 부분이 일부는 맞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 나와서 말했잖아요. 나는 강간범이 아니다. 예. 소아성애자가 아니다. 예. 저 장면 자체가 사실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최고 지도자가 나와서 저런 단어를 입에 담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운데 지금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파일, 지금 멜라니아 여사도 얼마 전에 나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너 엮지 마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재해 있는 거죠. 이 내재해 있는 불신, 이 불신을 트럼프 대통령은 적대감이 있는 진영화 정치로 돌파하려고 해왔고 이 와중에 수많은 적들을 만들었죠. 언론과도.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예비가부 발언 저 발언은 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나 상당 부분 트럼프 대통령 역시 상당히 과도한 언사를 해왔던 거고 예. 언론과의 그 진영화 구도를 형성한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지금 저 자리가 주요 강료들이 다 참석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멜라니아 여사까지 참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경호 실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레빗 대변인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정 생존자가 지정돼 있지 않았던 문제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간 점검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경호 자체가 뭐 중요한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란하고의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호 단계를 높여야 되는 그런 조치가 필요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있었는지는 이제 따져봐야 될 점이 있는 것이고 경호라고 하면 우선 2단계에서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호를 원천적으로 잘하는 것. 그건 뭐냐면 그 용의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을 때 조기에 그 목표를 달성하지, 용의자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좌절시키는 것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자는 성공을 했지만 전자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경호 실패에 분명히 이제 책임 부분이 이제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고 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이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안을 뭐 다른 거하고 연결시킨다. 네. 뭐 이런 것은 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경호 실패 문제를 경호 이제 정상화로 이렇게 바꾸려는 노력보다 이게 상황이 다른 걸로 흐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던 이스트윙 영빈관 문제가 네. 예. 결국은 이런 거를 이제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영빈관을 지금 중단시킨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역사적 건물이기 때문에 특정 행정부가 임의적으로 철거하거나 신축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문제가 이게 3천억 원 정도 드는 비용인데 이것을 연방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부를 받아서 하는. 그래서 결국은 기부를 받아서 하면 이게 로비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불투명한 어떤 거래의 어떤 의혹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 연관된 것인데,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사실은 아이스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 아이스 문제를 또 국토안보부의 이제 아이스 문제의 단속 문제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얘기한 건데 이거를 사실은 경호 국토안보부 예산을 발목을 잡아서 그런 것처럼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이 상황을 약간 호도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호 문제는 경호 문제를 확실히 얘기를 하고 영빈관 문제, 그 다음에 국토안보부 예산 일단 동결시킨 문제 이런 문제를 분리해서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내부 갈등을 치유하는 이런 방향성 측면에서 맞지 않나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따져볼 시기라고 봅니다. 네. 방금 짚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백악관은 비밀 경호국이 국토안보부 소속이니까 돈이 없어서 경호에 이런 빈틈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민주당이 이런 협조 요구에 응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쟁하던 구도가 해소되지 않으면 네. 이제 협조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 경호 실패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에 참석할지 안 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바로 직전이라고 그래요. 네. 예를 들면 미국 경호 매뉴얼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만일 온다 그러면 몇 달 전부터 요원들이 옵니다. 예. 와서 동선이라든지 주변에 저기가 가능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 모두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 행사 참석이 갑작스레 결정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경호 라인이 있으면 코어 부분이 있고 외곽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걸 이제 외곽 부분을 더티 구역, 예. 이제 핵심 구역, 클린 구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클린 존, 더티 존 그러는데 지금 저쪽은 외곽이에요. 예. 그러니까 외곽이니까 사실은 안쪽에 트럼프 대통령 보호할 수 있는 최종적인 차단막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저기서 지금 체포됐거든요. 예. 지금 동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달려갈 때 요원들이 뒤에서 사격하는 장면을 네. 연출하지만 사격을 안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앞부분에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걸 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저런 대형 호텔 구역을 일반인들이 동시에 사용을 하는데 완벽하게 차단한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호 실패는 사실은 오히려 2024년 펜실베니아죠. 왜냐하면 저격범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장면도 노출이 됐고, 그리고 그 장면을 저격수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은 경호 실패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하다. 그러면서 이걸 예를 들면 연회장을 건축하거나 아니면 예산 문제에 연계하거나 이건 과도하다. 어느 정도 보면은 큰 저러 1차 저지선의 금속 탐지기라든지 예. 저지 허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그렇게 크게 문제 있는 경우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상자가 없잖아요. 지금. 예. 지금 이제 중간 선거 앞두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메시지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예산 통과 안 해주니까 경호에 구명 뚫렸고, 또 민주당이 대통령을 악마화했기 때문이다. 또 연회장은 우리가 계속 필요성을 이야기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들 계속 정치적인 메시지로 바꿔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에도 좀 응답이 하게 될까요? 그 트럼프 지지 세력 측면에서는 일부 이제 들으려고 하는 게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본질을 따지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이제 어떤 그 국민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이제 지지율 지금 33%까지 내려간 지지율을 엄청나게 반등하는 그런 어떤 카드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엮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해야지 너무 묶어버리면 예. 이게 이제 사실 역풍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이란 전쟁을 이란 전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측면에서도 이란이 이제 어떤 심리전을 구사하는데 빌미도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마음이 급하니까 모든 것을 다 엮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심리전으로 또 이거를 뭐 역공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최근 이란이 심리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막 SNS나 여러 가지 활용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비하, 희화화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까지 역냐라고 하기 때문에 반짝 그 원래 기존 지지 세력에 대해서 좀 이탈하려고 하다가 다시 경청하는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너무 엮으려고 하면 사실은 이게 되레 역풍이 될 수도 있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사건 현장과 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범인 앨런이 법정에 나왔는데요. 지금 수사당국이 3가지 정도의 혐의로 기소를 한 상황이고요.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혐의는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범행 전날에 힐튼 호텔에 숙박한 점, 그리고 무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가족들에게 보낸 성명서에도 이런 표적이 미리 적혀 있었다는 점. 만약에 이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종신형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만일에 이제 대통령 암살 시도다. 그럼 네. 종신형까지 가죠. 네. 계획범죄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지한 무기가 산탄총, 권총, 흉기거든요. 그 우발적인 홧김에 이건 전혀 아니죠. 미리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명서를 읽어보면 네. 뭐 결과적으로 수사 당국의 발표를 봐야겠지만 아주 치밀해요. 왜냐하면 소아성애자, 강간범, 그래서 앱스타인 파일을 연상시키고 트럼프와의 연계성 이걸 강조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네. 예. 그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 반감,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누구는 다칠 거고, 누구는 안 다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모든 상황을 시나리오 각본 쓰듯이 다 뒤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해놨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은 오래전부터 계획한 범죄고,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뺐다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였는지 아닌지도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래에 안 나오니까.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은연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계가 되거든요. 만일에 미국의 사법 체계를 이해하고 저렇게 성명서를 썼다면 상당히 영리한 교활한 용의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안 나왔다는 건 지금 재판부에서도 그러면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였다라고 말을 안 한다면 예. 법리적으로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 벌어지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네, 중동발 위기 대응 방안과 인도, 베트남 순방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맡은 바 소임을 잘 해주셔서 그나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이었던 0.9%를 2배 가까이 웃도는 1.7%를 기록했습니다.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한층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이 2달째 이어지면서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 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입니다.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제의 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유사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여타의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같은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지원에 혹시라도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는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구조혁신 또한 속도를 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중동 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 실용 외교가 절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도와 베트남 방문을 통해 이들 국가와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공고화한 것은 장기적인 국익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전략적인 국익 외교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되겠습니다.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의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우리 교육부 장관님, 요새 그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대요?
네, 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는 것이고 또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는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뭐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같은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있고 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도 참 많아요. 근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이 단체 수업,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교정을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좀 지원해서 안전 요원을 충분히 보강을 하든지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서 뭐 몇 명 더 관리요원, 안전요원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네. 어쨌든 아니면 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한테 협조를 부탁해 드릴 거고. 근데 이렇게 좀 대응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언론에도 꽤 많이 보도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어려운 상황에서 1분기 성장률이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고유가 충격 등의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마무리되는 대로 잠시 후에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란 관련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란이 이런 가운데 단계적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핵 문제는 천천히 논의하자는 건데요. 이와 관련한 양국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I will confirm the president has met with his national security team this morning. The meeting may be ongoing, maybe not. I don't want to speak affirmatively because I was prepping to come out here, but the proposal was being discussed. What I will reiterate is that the president's red lines with respect to Iran have been made very, very clear, not just to the American public, but also to them as well. And you'll hear directly from the president, I'm sure, on this topic very soon. Iran is not a party to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ccordingly, it is not bound by its treaty-based provisions except to the extent that specific rules reflected therein are universally recognized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Responsibility for any disruption to maritime transport lies with the aggressors, the United States and its supporters. 네, 우선은 백악관은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지금까지 핵 문제는 뒤로 미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란의 저런 제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 단계적 제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이 얘기했던 그랜드 박연하고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도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어떤 그 절차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럼 왜 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해상 봉쇄 작전을 하니까 이란이 지탱하고 있었던 저항 경제, 그 다음에 더 싸워야 되는 어떤 그 군사적인 역량 이런 게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서 이것을 풀어내기 위한 해법을 하나 제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양측이 다 봉쇄를 해제하면 결과적으로 이란이 원유 수출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고 교역량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노려서 저항 경제하고 군사력 유지를 어떤 마지노선에 가는 것을 막겠다. 그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건 전략적으로 굉장히 그 내재된 거라고 보는데 핵무기를 계속 만들겠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전쟁 이후로 이 문제를 넘긴다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미국에서 힘들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나 힘든 이유가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핵무기를 종전 이후로 넘긴다는 얘기는 미국이 이란 전쟁을 감행했던 명분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러니까 전쟁에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가뜩이나 명분 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가 있는데 그래서 반전 여론도 이제 심화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심화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은 중간 선거 6개월 남았는데 뭐 가뜩이나 이제 패색이 짙은데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심하게 패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이거를 뭐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란 전쟁이 어땠느냐를 평가하는 건 역사가 평가하거든요. 이 핵 문제를 전쟁 이후로 넘긴다. 그러면 미국의 이란 전쟁은 역사에 패배한 것으로 적힐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되겠죠. 예, 그 루비오 국무장관도 인터뷰에서 이란 핵무기 보유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말인데 핵무기를 논의 테이블에서 뺀 상황에서 협상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핵무기와 예. 핵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물론 속셈은 농축을 높여서 하겠다는 거지만 북한은 공식적으로 핵무기 가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핵 이슈, 핵무기를 뺀다 이건 이슈가 될 수 있어요. 협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원하는 우라늄 농축이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지금 핵심 이슈 양측이 충돌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협상이 교착되는 게 아니고 협상이 진행 중인 겁니다. 예.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란의 핵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2002년이거든요. 근데 처음 핵협상 JCPOA 포괄적 행동계획 이란 핵합의가 타결된 게 2015년입니다. 예. 무려 13년이 걸렸거든요. 이 13년이 걸린 걸 지금 지난번 이슬람마바드에서 벤스, 갈리바프만 한 번에 해결한다? 그 자체가 무리한 시도였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탑다운 방식을 좋아하거든요. 예. 김정은을 3번 만났지만 안 됐거든요. 핵 문제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안들이 조율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란의 안도 그 과정에 나온 거다. 자, 이란이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건 오로지 호르무즈의 봉쇄거든요. 예. 이 호르무즈의 봉쇄 카드가 없다면 전 세계는 이란을 쳐다보질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막아버리니까 미국이 역봉쇄를 선택했고 역봉쇄가 이란에 아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이 해제를 제의했는데 이란의 안은 뭐냐면 자기들이 호르무즈의 봉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보고 먼저 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 문제는 추후에 하자 이 얘기니까 미국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나 네. 이란의 안에 또 어떤 성격이 있냐면 바로 단계별 해법, 포괄적 일괄 타결이 어려우니 일단 기본적인 타결을 하고 세부 사항을 향후에 논의하자 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나 미국의 반응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갈리바프 벤스가 파키스탄에 없다 이게 문제고 그런 협상이 결렬됐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지금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리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에 왔다가 오만 갔다가 러시아 가는데 일정을 바꿔서 파키스탄 또 갔다가 러시아 갔거든요. 그럼 러시아는 2015년 핵합의 때 이란의 핵물질이 이전한 국가고 네. 오만은 협상 그동안 중재한 데 이어서 그 호르무즈의 봉쇄의 양대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종의 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렬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다. 벤스와 갈리바프가 안 만나는 데 주목할 게 아니고 안들이 조율되는 과정이고 이번에 나온 안도 그 일부다 이렇게 봐야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또 다른 거대 우방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판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이제 푸틴을 만나러 러시아로 갔는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됐겠지만 핵 문제 관련 이야기도 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반출 러시아에게 하게 해줘라. 뭐 이런 것들을 압박하게 해줘라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핵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그래도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양보도 필요하니 그 과정에서 440kg 고농축 우라늄 중에서 220kg을 반출하고 220kg을 자체 희석한다라는 이란의 계획을 나름대로 만약에 이제 추정치입니다. 이렇게 있다고 설명하고 만약에 220kg을 해외로 반출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란의 우방국인 러시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미 전례도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 비밀 대화, 전략 대화는 했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나리오는 첫 번째는 군사 공조를 강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이
타결이 안 되고 군사적 충돌로 이제 다시 비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경우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어떤 핵심 표적, 발전소 관련 핵심 표적을 이란에 정보 제공해 주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네. 군사 공조를 군사 모드로 전환됐을 때 계속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군사 모드 전환에는 예를 들어서 드론을 계속 만들 수 있게 뭐 부품, 물자 같은 거 제공해주고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재정적인 지원, 그러니까 전쟁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 우회적인 지원,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 실제 전쟁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물론 이제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그거는 이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랑은 좀 연관도 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게 전략 연대를 강화시키는 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제 맺었으니까 그것을 돈독히 하자. 그래서 이란은 확실하게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란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략 연대를 통해서 그러한 이익을 이제 담보하는 그런 자리가 되려고 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할 수가 있는데 러시아 포함해서 다른 국가까지 간 거 다 포함한 게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뭐냐면 작년 12일 전쟁도 그렇고 이번 2월 28일 공습도 그렇고 협상 중에 기습 공격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란이. 네. 지금 나름대로의 2차 협상까지는 못 가고 1.5차 협상 수준에서의 교착 상태가 있지만 이 협상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습 타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 국가를 관여시킴으로써, 그 러시아 포함해서 여러 국가를 관여시킴으로써 협상 중에 제3의 기습 타격을 하는 것을 막겠다. 안전장치.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런 바쁜 어떤 이란 전쟁 국면이라는 환경 속에서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이렇게 광폭의 외교를 한 것은 그 정도의 노림수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또 이란 입장에서는 종전 이후에도 호르무즈를 수익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돈 받을 수 있는 계좌도 만들었고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우리 해양법에 규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희망회로예요. 왜냐하면 그러고 싶겠죠. 공격을 받았고 보상을 받고 싶고. 그러나 이 수로라는 게 자유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해역을 이란이 통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만도 있거든요. 저쪽 편에. 오만은 반대거든요. 예. 또 하나는 만일에 모든 국가가 해협 통과할 때 돈을 내면 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안 쓴다고 그러지만 호르무즈의 만쪽에 바레인에 미국 5함대 기지가 있거든요. 그럼 미국 군함도 돈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러나 지금 일부는 돈을 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국가 단위가 아니라 아주 급한 선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란 혁명수비대에 돈을 좀 통과시켜 주거든요. 미국도 안 막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지금 규례가 설치돼 있고 이걸 제거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 이란이 이쪽으로 와라. 왜냐하면 이란은 길에 살포 지도가 있을 거니까. 그럼 우리는 안전하게 보내주겠다. 그럼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선박도 있잖아요. 그러나 국제적으로 톨게이트처럼 모든 국가에 돈을 받는다? 그건 실현 불가능하다. 전 세계를 유엔을 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건 현재까지는 압박 카드. 호르무즈가 유일한 이란의 압박 카드니까 저 카드는 끝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이 끝난다면 호르무즈의 문제는 의외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자, 미국은 이란의 이런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더 강력한 목줄 제기를 예고하고 있는데 루비오 장관이 돈 내고 지나가는 건 개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압박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여기서 더 주저앉힐 카드 어떤 게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루비오는 이제 국무장관이니까 외교적인 카드를 얘기를 일단 하는 거겠죠. 네. 첫 번째는 이제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지불하려고 하는 의도를 좌절시키겠죠. 지불한 국가나 기업, 그다음에 개인에게는 제재를 할 테고요. 지불하려고 의도가 있으면 굉장히 압박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외교적인 압박인데 이런 기업과 어떤 사람을 이제 두고 있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압박을 하겠죠. 이게 경계 이런 식으로 방치하지 말아라, 단속을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압박을 가할 테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사회를 통해서 압박을 하는 게 있겠죠. 이게 통행료를 지불하는 게 이렇게까지 되도록 국제사회는 뭐 했냐. 다국적군 연합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조기에 대처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미국이 요구했던 건데 뭐 했냐라고 하면서 국제사회가 움직이도록 하는
동력으로 전환하려고 하겠죠. 그런 정도의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 카드가 있을 것 같고 또 헤그세스 장관과 협업을 해서 같이 시너지를 창출할 부분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